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유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함승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은 제가 고르기보다는 이제 포럼에서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서 한번 쉽게 한번 해석해달라는 취지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이 패트릭 와이만이라는 그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역사학자가 쓰신 책인데, 이분이 역사학자이지만 또 활동 무대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에서 역사물을 방송하시면서 또 스포츠 컬 같은 걸 쓰시는, 대중과 소통을 하시면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들이 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제 상황 설명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그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5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일어났던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더 버지라는 말인데, 이게 그 메인이 아닌 주변, 또 뭐 가장자리, 변두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번역자가 우리말로 창발의 시대라고 우리말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버지라는 가장자리, 변두리라는 원제목보다 이 창발의 시대라는 우리말 번역 제목이 훨씬 더 잘 다른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창발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일본 쪽에서 오히려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로 이제 창조, 창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에서 쓰는 그런 어떤 창발이라는 단어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의미적 차이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창발이라는 말은 남이 모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을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밝혀내거나 이루는 일,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일본어 사전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전에서는 그 소하츠, 그러니까 각 요소 간의 국소적 상호작용이 전체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현상, 뭐 이렇게 일본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핵심적인 그 주제가 이 제목처럼 더 버지처럼 이 낙후된 변두리였던 서양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가라는 큰 어떤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1490년부터 약 40년 동안 일어났던 어떤 동시다발적이고 거대한 어떤 변화가 이를 따른 어떤 큰 어떤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큰 질문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크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워낙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뭐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약한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됐는지를 뭐 인지혁명, 그리고 농업혁명, 과학혁명 같은 어떤 전환기적인 부분을 갖고 설명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 있는 문명이 또 다른 문명보다 더 나은지, 이런 부분들을 그 과학기술, 바이러스, 철기 문명을 갖고 이제 얘기한 청유세, 이런 책들이 큰 어떤 질문을 갖고 또 인류사를 작가 나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1500년대가 시작되고 있는 이 당시 그 유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박하게 그렇게 좀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럽은 그 정치 경제적 변방으로 당시에 그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이나 중국의 명왕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다. 뭐 심지어 낙오자였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럽이, 뭐 작가의 표현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정신의 도박꾼이라면 유럽에 돈을 걸진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유럽이 나중에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의 창시자로 또 산업화의 본고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로 1490년대에는 이제 유럽이 동방에 비해서 좀 낙후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뭐 파리, 런던, 베네치아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당시 유럽 기준으로는 이상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최고의 어떤 성과, 성취를 찾는 그런 어떤 외계의 방문자가 있었다면 이들은 아마도 이스탄불이나 베이징을 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작가가 얘기할 만큼. 그래서 제가 그럼 1490년에 우리나라는 누가 때였는지 한번 궁금해서 봤더니 성종 21년으로 연산군으로 이제 제위가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부나가와 토요토미에 의해서 통일되기 전에 전국 시대가 막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과연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유럽 도시들이 동방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낙후됐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1500년에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유일하게 파리만 한 18만 5천 명 정도 인구 규모였고, 당시에 벌써 베이징이라든가 이제 인도에 있는 도시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라든가 그 중동에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는 인구 규모가 월등히 뭐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BC 4000년에 시작했고, 또 인더스 문명은 3500년, 또 중국 문명도 2500년 됐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문명이 시작이 불과 BC 1000년 정도니까 2~3000년 정도의 그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1490년대까지는 자연스럽게 서구의 도시들이 동방보다는 훨씬 더 낙후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작가는 그 대분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동서양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어서 이제 역전이 되는 시기를 대분기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근데 이 대분기라는 개념은 작가가 처음 제시한 개념은 아니고요. 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랫동안 논의되는 주제인데, 주로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의 어떤 경제 구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이 40년 동안에 집중된 창발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00년 당시에 어떤 역전, 대분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1500년을,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인데 15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던 네덜란드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중세 때부터 그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데, 오히려 대서양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정체되는 부분이 있고,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쭉 가는. 그러니까 하여튼 1500년, 1490년 이 시점이 동양과 서양 또 유럽 내에서도 지중해와 대서양 세력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그런 시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40년, 1490년부터 이 4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창발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처럼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한 6가지 정도를 제시하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대항해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게 대항해 시대를 그러니까 영어로는 Age of Discovery, 그 대발견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유럽인들의 어떤 역사관에 녹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항해술과 지도, 항로 같은 지식이 쌓이면서, 그리고 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줄곧 유럽의 그리스 때부터 줄곧 유럽의 중심이었던 지중해에서 드디어 대서양으로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작가가 제시한 그 국가의 팽창이라는 개념인데, 저도 이 국가의 팽창이 어떤 개념일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책을 열심히 봤는데, 제가 이해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국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도시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 독일 남부 같은 경우는 한자동맹이라 그래갖고 그 도시국가들의 연맹, 연합, 경제 중심으로 무역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공국이라든가 또 왕국의 개념도 지금의 왕국이랑 다른,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개념의 국가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근세 개념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서부터 스페인, 영국 대제국의 면모를 갖춘 그런 국가들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구조, 또 국가가 어떤 것들에 주도하고 개입하는 그런 개념들이 생겨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약이 사용된 전쟁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릴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화약, 대포가 사용된 전쟁이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침공한 그 콘스탄티노플 함락 때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시대의 뭐 기사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형태의 전쟁이었는데 화약이 사용된 전쟁이 또 의미 뭐냐 하면 전쟁은 지금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정 문제, 군비 문제, 전쟁의 양상이라든가 용병을 이런 스케일이라든가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는 시기가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인쇄술의 확산입니다. 이 인쇄술이라는 게 이게 그 구텐베르그가 타임지에 선정한 뭐 천년의 가장 위대한 뭐 이렇게 뽑힌 이유가 뭐냐면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책이 그 필경사가 양피지에다가 하나하나를 필사를 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유능한 필경사도 책 한 권 필사하는데 2달, 3달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 지식이 확산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책은 개인이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나 어디 수도 같은 데가 이제 한 권씩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생긴 게 1200년대에 생겼는데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도 이 당시 이 구텐베르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이 몇백 권 수준밖에 없고 모든 책들은 다 자물쇠에 잠겨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위 그 지식이라든가 사상이 전파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게 근데 그게 이제 인쇄술 때문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벽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교개혁 때문에 중세 종교가 유럽의 전부였는데 그게 바뀌면서 전체 사회가 바뀌는 부분이고 근데 이 저자는 가장 중요한 번을 6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게 경제, 자본, 시장의 논리가 개입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이 책의 주제가 이제 이 부분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런 창발의 시대, 이런 격변의 시대가 유럽에서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동양하고는 다른 여기서 이 책에서는 경제적 관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경제적 관행이 생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 1400년대부터 유럽에는 만성적인 귀금속 부족 현상이 있어서 특히 은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화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인 금, 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광산이 고갈된 부분도 있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동방하고의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유럽은 동양에다가 특별히 팔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 만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면은 평생 소장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시아에서 오는 것들은 후추, 향신료라든가 비단이라든가 이거 기호품이고 사치품 같은 부분들이 되고 또 유럽이 아마 그 향신료가 그 BC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경에 유럽에 도입이 됐는데 그 향신료가 처음에는 그 고기를 저장할 때 소금으로 저장한 것들을 향신료를 같이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너무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귀족들의 어떤 부의 어떤 상징 같은 개념으로 되면서 향신료는 완전히 유럽 사람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가 확대됐고 특히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반 이상이 이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때부터는 귀족들한테만 어떤 사용되던 그런 어떤 동방의 수입품들이 이제 서민 평민층한테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오르고 거기다가 십자군 원정이라든가 오스만 제국 때문에 어떤 무역 루트의 불안정성이 생기다 보니까 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 구도가 계속 누적되면서 그 귀금속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과 담보로 거래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금융체계, 경제체계, 거래체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이라든가 탐험가라든가 왕, 귀족 모두 할 것 없이 그 어떤 투자 수익, 대출 이런 개념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거기서부터 그 동양과 차별화된 유럽 특유의 어떤 그런 요소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은 신뢰와 신용에 기반해서 고비용의 고위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들이 늘어났고 제가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이는 보장된 수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벤처 사업에 대한 투자로 항상 실패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유럽인들은 이를 인정하고 자본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리스크 테이킹하고 투자의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자금을 만나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 유럽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탐험가들의 영웅적인 시선보다는 거래 장부를 기록하는 깃펜의 움직임, 왕실 권력자와 이탈리아 금융업자 간의 대화, 신용장과 거래 계약서에서 찾을 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일상화된 방식의 그런 관행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책은 전체 9장의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창발의 시대라는 얘기를 그 시대를 살았던 이 9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책이 전개가 되는데 이거를 그 조금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좀 묻고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전체 작가의 취지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내용을 좀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이 탐험가 콜럼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벨라 여왕,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 또 스페인의 까를로세는 이제 군주. 이 군주가 어떻게 통치하면서 국가 개념이 이제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푸거 은행업자하고 또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은행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에 대한 개념이 있고 대출을 하고 빌리고 갖고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또 인쇄업 중요하니까 그 인쇄술이라든가 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인쇄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중심을 이 역사학자 특유의 아주 세밀한 어떤 그런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창발의 시대, 1490년도에 이런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났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 중에서 꼭 언급하고 짚어야 될 부분이 오스만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이제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는 사건이 그 당시 엄청난 유럽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 당시 이게 1453년에 벌어진 일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라는 게 이 유럽의 어떤 정말 전부일 정도로 중심이었는데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하고 벌써 오스만 제국한테 다 영토를 뺏긴 상태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뺏기다 보니까 이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이 동지중해 전체가 완전히 이슬람 세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소위 동양과 이 서양을 잇는 그런 무역로가 이제 거의 차단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향신료 같은 사치품들이 이제 유럽으로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을 통해서 계속 좀 부를 축적했던 이탈리아, 제노아라든가 베네치아에 있는 그런 어떤 중개상들이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교역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탐험가 상인들이 활동 무대를 지중해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옮기는 효과가 되고 그때 이 콜럼부스도 자기 활동 무대를 포르투갈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에서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거래를 하면서 쌓인 어떤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지식들, 정보, 또 동양에서 이런 난리지, 지식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됐고, 원래부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지중해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서해안, 대서양 근처에 멀리 못 나가고 연안에서 아프리카 등지에서 탐험을 했는데 지중해가 막히니까 우리가 그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엔리케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대서양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이제 동쪽은 접하고 있지만 본인들도 지중해에만 머무르지 말고 대서양 쪽으로 눈을 돌려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쪽에 있는 국가들이 대서양으로 또 지중해권에 있는 이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서양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게 결정적인 게 오스만 제국이 정복을 한 게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전쟁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또 화약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된 전쟁이면서
전쟁 양상에서 큰 어떤 전환점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성벽 이름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인데 한 번도 함락한 적이 없는 아주 난공불락의 이제 요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새를 23번인가 침략받았지만 한 번도 이제 함락한 적이 없는 요새였는데, 이 당시에 헝가리 출신의 이제 기술 용병인 대포를 제작하는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 이렇게 대포를 제작하는 게 어떻소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비잔틴 제국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에 찾아가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오스만 제국 황제가 대포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때 만든 대포가 대포인데요. 이게 500kg짜리 돌 포탄을 1.6km를 발사할 수 있는 8.2m짜리 이제 대포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때 총 69문, 69개의 대포를 만들어서 포병대를 만들어서 이제 전쟁에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 대포가 문제점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동을 만들다 보니까 한 번 쏘면은 장전하는데 한 30분 걸리고, 한 3번, 4번 쏘면은 이 포신이 달아올라가고 이제 깨져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 있는 병사들이 이 돌이 날라오는 걸 보고 공포를, 전의를 상실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처음 경험한 걸 보고 이제 전의를 이제 상실하면서 결국 이 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이 전 유럽에 퍼져나가면서부터 이 전쟁의 양상이 기사들이 이제 말 타고 하는 그런 전쟁에서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쟁의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급등하게 되고, 국가의 재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는 보니까 포르투갈이 거의 90% 이상의 어떤 그 중심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리적으로 이 지중해하고는 별개로 이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어떤 유럽의 아주 낙후된 이제 그러는데, 이게 보시면은 요 부분이 지브롤타 해협이거든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여기에 사이가 불과 13km밖에 안 될 정도로 되게 좁습니다. 근데 이 안쪽에 지중해는 내해이기 때문에 밀물 썰물도 없고 조수간만의 차도 없고 파도도 없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데는 해풍이나 해류의 영향도 거의 없고,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한 평온한 바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부터 유로피언들이 이 지중해 밖으로 나갈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사실은. 여기가 가장 날씨도 좋고 편안한 바다인데, 여기를 벗어난 이 대서양은 그 당시에 유로피언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음의 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도 멀리 안 나가고 연안에서만 이렇게 항상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자도르 곶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자도르 곶. 이 곶이라는 게 그 케이프가 이렇게 튀어나온 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보자도르 곶 밑에는, 여기는 이제 풍랑 바람도 세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살아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죽음의 바다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살아 들어온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로피언들은 보자도르 곶 밑에는 갈 수 없는 자기들 안에 인식 한계를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한 번도 가지도 않았는데, 14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 포르투갈에서 그 에니케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중해에서 건너온 그 전문가들을 다 모으고 해서 학교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도 제작, 대서양에서는 노를 만들고 바람을 이용하고 해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과 해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도시 세계에 있는 이 역풍을 받으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이 돛을 만들고 카라벤이라는 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대서양에서 항해할 수 있는 항해술과 배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근처에서 쭉 내려가면서 이제 탐험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 탐험을 하면서 막연하게는 인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항로를 발견했다는 게 있었지만, 이제 그건 아주 장기적인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뭐냐면 지도를 한번 정확하게 그려야겠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혹시 아프리카에 가서 금광이라든가
은 같은 그런 귀금속 광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속 이제 배를 보내서 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 하나 보내는 게 돈이 많이 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근데 이거를 거의 수십 년 동안 이제 쭉 이제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현지인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금은 찾기 어렵고 한데 이 현지인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 돈이네.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 현지인들 포획한 노예 무역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1400년대 중반에. 그래서 그 당시에 포르투갈은 인구가 겨우 2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젊은 남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대항해 하다 보니까 여기서 포획한 그 현지 흑인들을 처음에는 자국에서 남자들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노예무역이 그런 어두운 면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1986년에 여기 이 희망봉 여기를 발견하면서 그야말로 대항해 시대가 완전히 이제 여기를 발견하는 순간 인도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가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좀 재밌는 얘기가 보니까 여기는 다 이제 폭풍 많이 치고 한다 보니까 폭풍에 만나갖고 방향들을 헤매다가 여기 발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는 이름이 폭풍의 곳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와서 보고를 했더니 왕실에서 이 좋은 게 발견했는데 이름이 그게 뭐냐, 희망봉을 바꿔라. 그래서 그 케이프 오브 굿 호프 희망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 희망봉이 희망이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그게 절망이었다라는 어떤 그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이것도 상당히 그 대항해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사벨라와 이 레콘키스타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리컨퀘스트, 그러니까 재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려 770년 동안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세력의 지배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그라나다 같은 데 가면 알함브라 궁전 같은 그런 것들 이슬람풍의 그런 어떤 이국적인 문화가 많이 들어있는 게 770년 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스페인은 십정원 정도 참가하지 않고 자기 국토를 다시 국토를 복원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1469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은 이 카스티아라는 나라하고 아라곤이라는 두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아라곤에 있는 페르난도가 결혼하면서 나라가 이제 합쳐졌고요. 그리고 합쳐져서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또 둘 다 아주 카톨릭에 대한 카톨릭 군주처럼 카톨릭에 열성적이다 보니까 나라의 국력을 동원해서 1492년에 결국은 이 그라나다 부분을 완전히 회복을 하고 이슬람 세력을 지브롤타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몰아내는. 그래서 거기다가 그 1492년이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한테 신대륙 탐험하라고 이제 허가를 해준. 그래서 이 스페인 역사에서는 1492년이라는 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1992년에 한 것도 이 1492년에 이 이벤트의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 1492년에 또 그 스페인에서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어떤 카톨릭에 대한 그런 아주 퓨리티한 그런 어떤 세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에 이 이베리아 반도는 당연히 이슬람 그리고 카톨릭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다종교 사회였는데 1492년 이후로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다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박해 중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스페인에서 쫓겨나면서 주로 어디로 갔냐 하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요. 그래서 종교의 어떤 가장 그런 상대적으로 좀 자율성이 높은 네덜란드로 가서 이 유대인들이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금융기술. 그래서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 때 배를 띄울 때 항로는 개척했고 배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으는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네덜란드가 제일 처음 만들고 동인도에서도 만드는 게 스페인에서 내쫓긴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이주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1492년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정책 판단이 결국은 어떤 대항해 시대의 경쟁에서 나중에 한 100년 후에는 이제 밀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이 책에서도 이 콜럼버스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이 콜럼버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해서 떠나게 됐는지라는 부분인데, 이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에서 아주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근데 작가는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 책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콜럼버스는 영웅이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헌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콜럼버스가 했던 그런 어떤 실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콜럼버스가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작가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 표현을 보면은 허풍스럽고 천박하고 폭력적인 그런 어떤 콜럼버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베리아로 와서 처음에 포르투갈의 주왕 2세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프로젝트 제안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제일 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지도 때문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지구가 너무 작게 표현돼 있어갖고 이 대서양에서 좀만 가면은 바로 아시아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금방 좀만 가면 바로 나오니까 거기 여기가 이 지판구는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크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의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그 사업 제안서를 보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토스카넬리 지도인데, 이 토스카넬리 지도를 첫 번째 대서양 이제 항해 때도 이제 이걸 같이 갖고 갈 정도로, 그래서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이걸 가기를 바로는 못 가는데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 칸나라 제도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는 서양으로 가는 바람과 해류를 탈 수가 있다. 지금도 이게 유럽에서 그 카리브라든가 쭉 가는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바람 타고 해류 타면은 쭉 가다 보면은 얼마 안 가면은 인도라든가 아시아 대륙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포르투갈 왕한테 제안을 하는데, 포르투갈은 급이 상당히 많은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 당신 제안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관심 없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이쪽으로 도는 루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여기서 지금 벌써 희망봉까지 다 발견했는데, 물론 당신 얘기들하면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관심 없다고 해서 이제 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벨라 여왕을 이제 찾아가는데, 처음에 이사벨라 여왕도 노를 했어요. 근데 이사벨라 여왕이 나중에 재검토를 해서 결국은 승인한 이유가 뭐냐면, 포르투갈이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러다가 포르투갈이 인도까지 항로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 항로가 발견되면은 절대 안 가르쳐 주게 되면 못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다가는 완전히 포르투갈한테 다 뺏길 것 같으니, 저 아이디어가 조금 황당하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말이 된다면은 저거보다도 우리 후발주자인데 더 괜찮은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책에서는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이사벨라 여왕이 뭐 후원을 했다라고 하니까 돈을 다 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저자가 얘기했던 그런 금융관행, 경제적 관행으로 인해서 된 거지,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콜럼버스의 항해에 있어 어떻게 필요한 자금이 조성된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콜럼버스를 지원한 주요 그룹 중 하나는 금융업자와 귀족의 컨소시엄이었다. 이 컨소시엄의 중심에는 카스티아의 재무관리, 그러니까 이사벨라에 있는 거기 뭐 기재부 무슨 뭐 장관쯤 재무관리 있었고, 제노바와 피렌체의 상인, 안달루시아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각의 어떤 지분을 갖고 돈을 댄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콜럼버스 항해 비용 200만 마라베디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금 한 돈이랑 옛날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돈으로 금값으로 하면 18억 원인데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18억보다 이제 높은 수준 정도인데, 여기서도 표현이 큰 금액이었지만 당시의 금융 규모에 비하면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근데 이 중에서 콜럼버스는 총 비용의 4분의 1을 부담해야 했고, 그러니까 콜럼버스 자신도 4분의 1은 부담해야 됐고, 이 자금은
세비야에 있는 신디케이트, 그러니까 그 같은 금융 컨소시엄 같은 데서 제공하는 걸로 돼 있었고, 또 팔러스에 있는 어민과 상인들이 선박 도착을 제공했고, 왕실은 총 비용의 절반, 그러니까 이사벨라 왕실은 총 비용의 절반 플러스 콜럼버스의 급료를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단기 자본이 부족해서 제노바 금융업자한테 대출을 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어떤 금융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면서 콜럼버스 프로젝트에 펀딩이 된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금융체계가 가동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면제부 판매 대금도 일부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주 복잡한, 그래서 첫 번째 콜럼버스 항해가 7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포르투갈에서 했던 그런 탐험에 비해서 상당히 짧고 수월한 항해였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7개월 후에 갔다 와서 리스본에 와서 포르투갈 왕한테도 자기가 어떤 뭘 발견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포르투갈 왕은 되게 크게 화를 내면서 콜럼버스를 구금할 뻔했다. 콜럼버스가 과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는데, 콜럼버스의 항해가 유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배 위에서 이사벨라 여왕하고 페르난드 왕, 그리고 돈을 댄 금융가 중에 산탄게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유럽에서 뭐 이렇게 호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면서 처음으로 우리 유러피안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서 인도 땅을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서 편지를 그렇게 썼고, 이 편지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여러 번 인쇄되고, 그러면서 이 소위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셀레브리티,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 유명해진 게 아직까지도 오는 그런. 그래서 콜럼버스가 갔다 올 때 약간의 금을 갖고 왔더니, 그 다음에는 처음에 3척 갔는데 17척의 선박이 아메리카로 향할 수 있는 형태의 돈이 모였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도 이 벤처 투자할 때 뭐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할 때 처음에 조금만 성과를 내면은 세컨드 라운드 때 돈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벌써 갔다 왔는데 금도 좀 갖고 왔네. 그러니까 우리 돈 더 들래. 이렇게 나도 좀 들래. 이제 이렇게 돼 갖고 17척이 가는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이. 그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크하고 이제 인쇄업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구텐베르크가 어떻든 간에 갖고,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업에서 이제 발견하게 된 계기도 뭐냐면, 아버지가 그 금속 주조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금속 세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눈을 떠서, 그리고 이 구텐베르크는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이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동양풍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구텐베르크는 동양하고의 많은 어떤 교류라든가 서적을 통해서 동양에서 우리 그 인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제 이해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쇄업을 만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경사가 2달, 3달 걸려서 그렇게 비싸게 해서 책 한 권이 거의 뭐 집안책값 정도 되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쇄만 할 줄 안다면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도 나도 달게 들었는데 구텐베르크가 이제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돈을 못 벌었어요. 구텐베르크는 망해서 노년에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성경책이라든가 이런 걸 찍게 되면 두껍잖아요. 근데 두꺼운데 인쇄라는 게 한 번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찍으면 계속 찍고, 그러고 막 천장 찍은 다음에 다시 바꾼 다음에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이 근데 하나를 만드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몇 권을 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뭐 한 권 만들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안 팔리고, 또 그래도 초기에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인쇄업을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처음에는 항상 시작을 한 다음에 많이 망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런 망해가는 인쇄업 이 산업을 살려준 구세주가 있는 게 그게 뭐냐? 면제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면제부라는 게 처음에 나온 거는 뭐 10세기쯤에 영국의 어떤 수도원에서 이제 불타고 이제 고치고 해야 되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기부를 하거나 여기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재를 대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은 죄의 3분의 1은 탕감해주는 각서를 증서 써주고 주교한테 사인 받아올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도 해달라고 해서 그 개념이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손으로 쓰고 뭐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양이 별로 안 많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도 경복궁 지을 때 돈 부족하듯이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인쇄업이 등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게 뭐냐면 면죄부는 좀 고급적, 이게 글씨도 좀 멋있어야 되는데 인쇄로 찍으니까 폰트가 멋있게 나오는 게 첫 번째인데다가 똑같은 거 다 찍어놓고 이름만 빼놓고 이름이랑 날짜만 빼놓고 다 찍어놓은 다음에 어른대로 사인만 써주니까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인쇄업하고 교회하고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 데다가 거기다가 이 면죄부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번 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통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또 좋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카톨릭은 이제 사망하게 되면 천국 지옥이 아니라 연옥을 간다, 연옥을. 연옥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죄부를 아들이라든가 자손이 면죄부 사면은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포인트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옥의 불꽃 고통에서 구하여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 여러분 아프신 부모님이 연옥의 불꽃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인쇄업자들이 또 책은 두껍고 해야 되는데 한 장 깔끔하게 하니까 낱장으로 하니까 제본도 안 해도 되고 너무 그래서 이 면죄부가 이 인쇄업을 먹여 살리는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등장한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면죄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고해성사를 하도 많이 해서 부모님이 힘들어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인데 평소 때 그리고 학자예요, 연구자예요. 이 루터는 대학 교수면서 또 수도사거든요. 여기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이자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아무리 성경책을 봐도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내용이 난 못 찾겠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근데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인쇄업이 없어서 조금 팔렸으면은 이슈가 안 됐을 텐데 이 사람이 딱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거슬리고 너무 많이 팔리고 하니까. 그래서 90억의 이 반박문이라는 거를 써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앞에서 딱 써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인쇄업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교황청과 루터 간의 논쟁을 포회처럼 계속 이걸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일반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디하면서도 그런 컨텐츠를 인쇄업이 나오면서 그 실시간으로 근데 옛날에는 그 인쇄라는 게 다 팜플렛처럼 뭐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의 과정에서 이 출판업자들은 이 컨텐츠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팔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루터의 장점이 뭐냐면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이 다수의 독자들이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의 과정 속에서 루터가 너무나 유명한 그 몇 세로 따지면 무슨 그런 어떤 파워 유튜버 그런 형태의 유명세를 치르면서 졸지 그런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교육이라는 게 처음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그런 어떤 들불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인쇄업자들의 상업적인 그 금융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큰 어떤 공론의 장으로 번져서 그래서 결국에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인쇄업이 면죄부 때문에 살아나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 때 다시 또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낙후됐던 유럽 이 1490년부터 그 40년의 어떤 그런 변화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40년이 이제 씨앗이 돼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유럽의 어떤 제국주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는데 거기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누군가가 기획하거나 큰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그런 상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상업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결국은 어떤 꿈을 꾸는 몽상가들, 도전가들, 탐험가들의 몽상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서 이게 막연하게 지금 뭐 사실 미국 스타트업이라든가 실리콘밸리 어떤
기업 방식은 여전히 한국 사람들 보면은 뭔가 저게 대단한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대기업 그러면 뭐 50년, 60년, 70년 업력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 게 거기는 갑자기 2, 3년 만에 스타트업을 해서 펀딩을 받고 출시하고 그런 것들이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GM이라든가 훨씬 큰 회사들이 전기차를 오래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타트업이 나타나서 단숨에 어떤 세상의 지평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결핍이라는 부분, 그 부족함, 그 부족함이 어떤 욕망 이제 만났을 때 그때 어떤 그런 도전이 나오는데 근데 이 도전이 그냥 그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배가 도시 세계 달린 그런 배라든가 항해수라든가 그런 어떤 혁신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공할 수 있지. 결국은 인류의 큰 변혁이라는 게 우리 실크로드라든가 뭐 대항해 시대라든가 또 미국의 서부 개척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욕망, 욕심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결핍과 욕망과 도전이 풀리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의 어떤 시장 메커니즘이 더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1490년대에 됐는데 지금 우리가 꿈꾸는 부분들이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서 도전 못하는 그런 시대면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막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관행이라는 부분들이 변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리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인쇄술, 종교개혁, 전쟁, 대항해라는 것들이 다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너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폭발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역사학자의 눈으로 설명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